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건 굉장히 오래된 쓰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가장 많이 우리 미국에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버드대학교 레비스키라든지 다니엘 교수가 얘기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보면은 선출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선출된 독재자가 나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보시다시피 이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인데, 저는 오늘 포럼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확립된다. 왜냐하면 올해 포럼이 얘기한 거가 예언적인 게 맞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라고 그러셨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시장경제 쪽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정치과정을 전공하는 학자인데요. 오늘 주제의 핵심은 정치에서는 가치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쓰임은 가치인데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1950년대에 유명한 이제 비교 정치학자인데,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뭐 정치학자들한테 또는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한마디를 항상 기억하고 나갑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를 진보와 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권위적으로 앨로케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분배를 강조한다면,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결국은 뭐 성장, 경쟁, 더 나아가서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이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에 맞는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제 지난 3월에 끝났으니까요. 그럼 대통령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한마디로 정치 재편성의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治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큰 틀 속에서 보면 김병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짐 체인지일 수도 있다. 굉장히 큰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으로 결국은 정치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당 재편성, 정치 재편성이라는 경우는 미국에서 195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론인데요. 결국은 정당 체제에서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정책적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새로운 다수당이 등장을 하고, 중대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해서 새로운 안정적 집권연합을 구성해서 새로 등장한 체제가 최소한도 10년, 20년이 지속이 되면 그때 우리가 정당 재편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32년도 뉴딜 코올리션을 통해서 등장한 루즈벨트 이후에 약 한 30년간 민주당 우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당 우위의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80년대 들어오면서 레이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보수 우위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2017년 대선 승리했고, 2018년도 지방선거 승리했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전국 선거에서 4번 이상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에서도 이게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민주당 집권 20년 체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5년 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했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정치 체제의 유형인데요. 한쪽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고 다른 쪽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될 때 우리가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될 때 그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행동 양식이라든지 그 통치 방식이 전체주의에 가깝다. 다시 얘기해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합쳤을 때 우리가 연성권위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책점에 있었었던 인민민주주의라는 대결 속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게 2022년도 저는 선거라고 봅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정부의 권력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는 이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데 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의 정도와 관련이 있고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획득 및 사용 방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시장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가치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레짐 체인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상권 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을 복원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 재편성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윤석열 정부의 가버넌스 시스템과 문재인 정부의 가버넌스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큰 특성을 보면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는 선거연합이라든지 통치연맹이라든지 국가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분리를 많이 하는데 선거연합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친북 성향 진보 86운동권 민주노총이 중심된 선거연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선거연합이라는 것은 시장 친화적인 전문가와 보수 정치인과 검사 출신이 연합을 이루고 있다. 통치연맹을 보면은 선거연합을 토대로 해서 관료 중심으로 전문가를 대폭 충원하면서 국가 역할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가 민간을 주도하는 지금 김병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국가 역할 속에서 국가가 모든 민간, 국가 권력, 국가주의, 스테이트이즘이 어떻게 결국은 국가를 주도하느냐라는 것인데 국가가 민간을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대통령실 기능도 모두 청와대가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내각이 중심이 돼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것은 국가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것은 시장주의와 의회주의와 실용주의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지 구조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덕성을 독점하는, 편의주의적 도덕성이죠. 도덕성을 독점하는 신념체제를 확실하고 있다고 한다면 법의 지부와 공정과 상식이 대통령의 인지 구조인데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는 정치 과정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표한 겁니다. 저 맨 밑에 보면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 특히 신념과 동기가 의사결정 스타일을 결정을 하고 이 의사결정 스타일이 결국은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각종 정책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그니티브 스트럭처, 인지 구조 속에서 보면은 그 신념과 동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체제 변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도권 세력의 교체. 이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동안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지켰었던 규범들이 파괴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이 바뀌어야지만이 지금 얘기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통령의 인식 구조 속에서 가장 큰 거는 가치에 기반된 리더십으로 국정운영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신념과 통치 스타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지금 자유란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의 자유의 요체는 뭐냐라는 겁니다. 1941년 루즈벨트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네 가지 자유라는 아주 유명한 스피치를 합니다. 그 네 가지 자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유. 세 번째가 공포로부터 자유. 네 번째가 빈곤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자유라는 커다란 것 속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규제로부터의 자유라든지 불확실성으로부터의 자유라든지 불신으로부터 자유라든지 불이행으로부터 자유 등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 경영대학교 해리 크레이머 교수가 리더가 가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치 기반의 4대 원칙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성찰, 균형, 진정한 자신감, 그리고 진정한 겸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4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제가 한 달 전이죠. 우리 김병기 위원장님이랑 아침 조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포메이션 디스토 정보 왜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고 결정자가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냐에 따라서 정책이나 나아갈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이 모든 정부의 실패를 보면 대통령의 실패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정보 왜곡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카그니티브 스트럭처가 훼손되는 건데,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현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은 당원한 참모 집단의 모델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 채널, 멀티플 인포메이션 채널링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왜곡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아무리 새로운 통치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폐쇄적 리더십을 보였던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인포메이션 채널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민주적 태도를 견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내러티브 이코노미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러티브라는 것은 정치 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로 굉장히 낮다. Why? 왜 그러냐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외교 성과 비속어를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갈 것이냐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자유를 33번 외치고 여러 번 외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윤석열의 내러티브가 뭐냐. 다시 얘기해서 규제 혁신하고 전정권 권력형 비리 및 부패를 척결하고 안보 강화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가고 법치 확립을 대통령의 최고 핵심 과제로 끌고 갈 수 있고 이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제들, 내러티브가 지금 상실된 상태에서 정쟁에만 빠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고 아무리 많은 외교적 성과를 냈다 하더라도 백약이 무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규범하는 정말 충실히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기준 경영체제를 통해서 정부가 보호적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정부 내 협력을 잘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추진한 국가 경영의 방향, 철학, 이념들이 정부 구청 간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 또 굉장히 중요한 당정 협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같이 특히 이제 보수 정당들이 갖고 있는 이 조직에 있어서의 가치를 기반을 둔 가치를 이끌고 재능을 개발하고 정확한 방향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고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한국의 보수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 현실 정치와 흔들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을 있게 가져가고 있느냐. 지금 시장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가 초기에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보면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 보수가 한때는 불가능했었던 근대의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다 함께 더불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움직이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과정과 정책을 끌고 가져갈 것이 그건 바로 정치 영역이라고 보고 이것을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만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